8. 전국시대의 외교. 1. 소진. 서쪽에 있는 진나라는 무력으로 제후를 공갈 협박하여 국토의 일부씩을 떼어놓으라고 했다. 이것은 당시의 천하혼란상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었다. 여기 낙양 출신인 소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우선 진나라의 해왕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면서 받아들여지길 바랐으나 실패했다. 이에 그는 강가를 따라 북쪽 나라인 연나라의 문우를 찾아가 남쪽의 이웃나라인 조나라와 동맹을 맺도록 설명하여 성공하였다. 연나라에서는 그에게 돈을 주면서 조나라에 가서 숙후를 설득하게 했다. 소진은 조나라로 가서 숙후에게 다음과 같이 권했다. 제후의 나라는 서로 흩어져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로 힘을 합치면 진나라의 10배나 되는 큰 병력이 됩니다. 그렇게 힘을 합쳐 서쪽 나라인 진나라를 상대로 싸운다면 제 아무리 강한 진나라라 해도 패할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대왕을 위해 가장 좋은 방책은 6나라가 빈틈없이 단단하게 손을 잡고 진나라의 압력에 대항하여 대받아 넘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에 숙후도 완전히 납득이 되어 그에게 유세자금을 주면서 나머지 4나라 제후를 설득해 그 주장에 따르게 하도록 힘쓰라고 하였다. 소진은 속담으로써 제후에게 설득하기를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궁둥이가 되지 말라고 하였다. 이로써 6나라의 합종이 이루어졌다. 소진은 기곡선생에게 배웠다. 배움이 이루어진 뒤에 처음으로 진나라에 가서 유세하다가 실패하고 공공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시리에 빠져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쌀쌀맞은 태도로 아내는 배틀에서 내려와 남편을 맞이하려고도 하지 않고 형수는 배가 고파 돌아온 그를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뒤 소진은 6나라를 합종시키는 데 성공을 거둔 뒤 그 총책임자가 되고 동시에 6나라의 재상을 겸하는 등에 출세를 한 뒤에 조나라로 돌아가는 도중에 고향인 낙양에 들렀다. 짐을 싣고 늘어선 마차들의 당당한 행렬은 마치 임금의 행렬과도 같았다. 지난날 쌀쌀하게 대하던 그의 형제와 아내, 형수들은 정가는 아주 달라져서 눈을 돌리면서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굽신굽신 정성껏 음식을 갖다 바치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소진은 웃으면서 왜 지난날에는 푸대접을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극진합니까? 하고 물으니 형수가 말하기를 서방님께서는 이제 높은 간직에 오르셨고 돈도 많으시니까 그렇죠. 하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소진은 탄식하여 이르기를 같은 사람이면서 한 번 돈을 벌고 지위를 얻으면 가까운 친척까지도 극진히 대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을 때는 능멸하는데 하물며 남남 사이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람은 고생 끝에 비로소 재산도 지위도 얻게 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 낙양 변두리에 좋은 농토를 몇십 마지기만 가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지 어떻게 지금처럼 6나라의 재상을 겸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는 인정의 비열함을 느끼고 또 부유하고 귀해진 신분에도 만족하여 막대한 돈을 풀어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소진은 조나라로 돌아가 성공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숙후는 그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를 무왕군에 봉하였다. 그리고는 가장 곤란한 것이 진나라의 문제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를 깨뜨리자고 했다. 한편 진나라에서는 소수라는 관원으로 하여금 조나라를 속이게 하고 제후를 이간시켜 합종의 약속을 깨게 했다. 여기에 걸려든 제나라와 위나라가 조나라로 쳐들어오는 형편에 이르렀고 이에 위험을 느낀 소진은 조나라를 떠났으므로 그가 주선하여 맺어진 합종의 약속은 결국 깨지고 말았다. 2. 장의. 위나라 사람의 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소진과 함께 기곡선생에게서 배웠다. 일찍이 남방의 대국인 초나라에 가서 유세를 할 때 그 나라 재상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재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구술을 분실했다. 이에 재상은 장의를 의심했다.
그리하여 장인은 재상에게 매를 맞는 등의 치욕을 당했다. 이때 그의 아내는 분을 참지 못하여 공부해서 유세나 다니다가 이런 꼴이 되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장인은 긴 혀를 내보이면서 내 혀를 보아라. 아직도 튼튼한가 아닌가를. 하고는 혀가 있는 한 나는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 불명예스러움을 만회해 보이겠다고 했다. 마침 이때가 친구인 소진이 합종의 조약을 맺어 성공을 이룬 때로서 시리에 빠진 장이를 초대하면서 일부러 푸대접을 하여 화를 내게 하고는 진나라로 가게 했다. 그러나 뒤로는 모르게 그를 도와준 사실을 알고 감격한 장인은 소진이 건재하고 합종이 존재하는 한 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말은 하지 않겠다 하면서 말을 삼갔다고 한다. 그러나 소진이 조나라를 떠나고 합종도 깨어진 이래 더욱 자기의 실력을 보일 때라고 생각한 그는 힘을 다하여 합종에 상대하여 연행을 진행시켜 6나라를 연합하여 진나라를 섬기도록 하였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장의의 연행책이라고 한다. 3. 범휴. 진나라의 소양왕이 즉위했다. 이때 위나라 사람으로 범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수가를 따라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었다. 제나라 왕이 휴의 변설이 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초대하여 금과 쇠고기, 술 등을 대접하면서 두텁게 대우했다. 이에 수가는 범휴가 위나라의 비밀을 제나라에 알렸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라 의심하고 위나라에 돌아와서 재상인 위제에게 그렇게 보고했다. 이 말을 듣고 노한 위제는 범휴에게 매질을 하여 갈빗대를 꺾고 이빨을 부러뜨릴 정도로 심한 형벌을 주었다. 이에 범휴는 견디다 못해 죽은 채 하고 있었다. 때마침 위나라에 와 있던 진나라의 사신이 남모르게 그를 수레에 태워 진나라로 데리고 가서 소양왕에게 청거하여 객경으로 삼았다. 그는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정벌하는 정책을 곤장해 마침내 재상이 되었고 응이라는 땅에 봉하여져 응후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범휴는 이와 같이 하여 진나라에서 입신 출세하였으나 일찍이 받은 한술의 밥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살해했고 눈을 흘기고 쏘아본 원한도 잊지 않고 반드시 갚는 성격의 인물이었다. 9. 열국의 교쟁. 1. 손빈. 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했다. 한나라는 제나라에 구원을 요청해 왔으므로 제나라에서는 정기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 한나라를 도와주고자 했다. 이보다 앞서 위나라의 장수인 방연은 손빈과 함께 병법을 동문수학했다. 방연은 위나라 장수가 되기는 하였지만 실력에 있어서는 도저히 손빈을 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비겁하게도 경쟁자인 손빈을 법률로 얽어매어 두 다리를 자르고 이마에다 먹물뜨기를 하는 극형에 처해 군인으로서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 제나라의 사자가 위나라에 왔을 때 손빈의 병법에 대한 능력을 알고는 남모르게 수레를 태워서 제나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손빈은 정기 밑에서 참모총장이 되어 곧장 위나라 소울로 진격했다. 이 사실을 안 방연은 한나라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위나라로 돌아갔다. 손빈은 위나라에 진격한 제나라 군대에게 첫날에는 10만의 군대를 편성하게 하고 다음 날에는 5만 군으로 또 그 다음 날에는 2만의 군대로 차츰 그 수를 줄이도록 했다. 이런 술수에 걸려든 방연은 나는 일찍부터 제나라 군대가 겁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위나라에 들어와 사흘밖에 안 되었는데 도망친 군인이 반수를 훨씬 넘었다. 하고 기뻐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제나라 군대를 추격해왔다. 한편 손빈은 그가 추격해오는 속도를 계산해 밤에는 마릉이라는 곳까지 도달하리라는 것을 미리 헤아렸다. 거기는 길이 좁고 주변에는 험악한 지대가 많아 군대를 숨겨두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었다. 그래서 서 있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 하얗게 해서 거기다가 방연은 이 나무 밑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크게 글씨를 써놓고는 사격에 능한 자들을 골라 많은 쇠뇌를 길 양편에다 감춰두었다.
그리고는 미리 명령해 두기를 밤이 되어 불빛이 보이거든 일제히 쏘라고 했다. 손빈이 생각했던 대로 과연 방연은 밤이 되니 껍질을 벗겨 글씨를 써놓은 나무 밑에 이르러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불을 밝혀 그 글씨를 살피는 순간 모든 쇠뇌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이에 위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져 서로가 서로를 찾지 못했다. 이에 궁지에 빠진 방연은 스스로 제 목을 쳐서 죽으면서 애송이 같은 놈의 이름을 이루게 하는구나 하면서 분해하였다. 제나라는 크게 위나라 군대를 쳐부수고 위나라 태자 신을 포로로 하였다. 2. 인상여. 조나라의 해문왕은 어느 때 유명한 초나라 화씨의 구슬을 손에 넣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진나라의 소왕은 그것을 15고을과 바꾸자고 제의해왔다. 해문왕은 난처해졌다. 그 제의를 거절하자니 진나라의 위협이 두렵고 그렇다고 그 요구를 들어주자니 구슬만 빼앗기고 말 것은 지금까지 해온 짓으로 보아 뻔한 일이었다. 조나라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골치를 앓았다. 그런데 인상여라는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그 구슬을 가지고 가는 사자의 역할을 맡겠다고 자청하면서 약속대로 성을 내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슬을 되찾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넘치는 말에 조정에서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기로 하고 구슬을 주어 그를 진나라로 보냈는데 생각했던 대로 진나라에서는 성을 내줄 생각은 없고 구슬만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이때 인상녀는 구슬에는 한 곳에 흠집이 있다면서 속여서 구슬을 되돌려 받고는 머리끝이 곤두서서 쓰고 있는 관을 들어올릴 정도로 성난 얼굴을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 기둥에 몸을 기대 세우고는 가까이 오면 내 머리로 이 구슬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나도 함께 죽겠다 하고 소리쳤다. 이처럼 무섭도록 다부진 기세에 눌려 모두들 어리둥절하는 동안 그는 수행해온 사람에게 구슬을 몰래 넘겨주어 남모르게 가까운 길로 해서 조나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진나라의 처분을 미련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소왕도 감탄하면서 비록 적이지만 훌륭한 현인이라 하면서 그를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3. 연파와 인상여. 조나라 임금은 인상여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 장군 연파의 윗자리에 두었다. 이에 대하여 불쾌하게 여긴 연파가 나는 조나라의 장수로서 성을 공격하고 벌판에서 쌓은 공로로 지금의 지위를 얻었다. 그런데 상여는 본디 신분이 낮은 인간으로서 얼마간에 입을 잘 놀린다는 것만으로 윗자리에 오르고 내가 그 밑에 놓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앞으로 상여를 만나면 반드시 홍군형을 내줄 것이다 하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인상여는 조정에 나아가서도 연파와 얼굴을 마주칠 때에는 언제나 몸이 편치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의 위아래를 다투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밖에서도 멀리서 연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얼핏 수레를 끌어 피하였다. 이와 같은 쭈삣쭈삣하는 꼴에 가장 굴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히 인상여의 좌우에 있는 측근들이었다. 그래서 상여는 그들에게 일찍이 진나라의 위력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많은 신하들이 꽉 차 있는 조정에서도 진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을 꾸짖어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고 둔하기는 하지만 염장군 정도가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생각건대 강국인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두 사람이 조나라에 엄연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두 마리의 범이 서로 싸운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편이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가장 바라는 것이 진나라다. 내가 언뜻 보아 맥 빠진 것처럼 보인 것은 국가의 위험과 어려움을 구하는 것을 앞에 세우고 개인적인 원한 같은 것은 뒤로 돌리자는 것이지 결코 연파 장군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연파는 자기의 천박한 생각을 깊이 부끄럽게 여겨 곧장 옷을 벗고 회초리를 등에 짊어지고 인상여의 집에 이르러 죄를 청하면서 제발 이 회초리로 벌을 주어 달라고 했다.
상여로서는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물론 용서하고 여기서 두 사람은 서로 뜻이 맞아 상대를 위해 목을 베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교분을 맺어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하자고 맹세하면서 함께 조국을 위해 활약하였다. 4. 인상여와 조괄. 조나라 해문왕의 아들 효성왕이 즉위하였다. 그때 진나라는 한나라를 공격했다. 한나라의 상당군은 진에 항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웃나라인 조나라에 항복하는 편이 낫다고 하여 조나라에 항복하였다. 이에 진나라에서는 칼끝을 돌려 조나라를 공격하였다. 그런데 조나라의 장수 연파는 상당군 안에 장평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는 성벽을 굳게 지키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난처해진 진나라에서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어 막대한 돈을 뿌리면서 우리 진나라에서는 다만 마법군 조사의 아들 조괄이 장수가 될까봐 겁이 날 뿐이다. 연파라든가 그 밖에 아무도 두려울 것이 없다 하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여기 걸려든 조나라 왕은 조괄을 연파에 대신하여 장평 장수로 삼았다. 이에 인상여가 왕에게 간하여 왕께서는 다만 헛된 이름에 속아 조괄을 임용하십니다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애초에 조괄의 병법이라는 것은 이른바 기러기발을 고정시켜 놓고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아버지의 저서인 병법의 글을 읽지만 실제 전쟁이라는 것은 변화가 무궁한 것이어서 어떠한 변화에도 능히 거기 따라 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모릅니다. 하면서 조괄을 장수로 삼는 것을 보류해달라고 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조괄이라는 인물은 젊은 시절부터 병법을 배워 자만심이 강하였다. 그래서 천하에 자기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뽐내었다. 자기 아버지 조사와 병법에 대한 논쟁을 벌일 때도 이론상으로는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꺾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그의 아버지인 사는 아들인 괄의 말이 틀리는 것이라고 평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순된 까닭을 조괄의 어머니가 따지고 물으니 아버지 사는 전쟁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은 대수롭지 않게 전쟁을 논한다. 참다운 병법을 모르는 까닭이다. 조나라에서 헛된 소문만을 믿고 괄을 장수로 삼는다면 반드시 조나라 군대를 파멸의 구렁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왕의 뜻대로 드디어 조괄이 출전하게 되자 그의 어머니가 왕에게 글을 올려 아뢰기를 조괄은 한나라 군대의 장수로 쓸만한 인물이 못됩니다 하였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조괄은 전선의 장수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조괄은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숙달된 진나라 장수 100개에게 사살되었고 조나라 군대 40만 대군은 모두 항복하였으며 장평에서 생매장되는 큰일을 당하였다. 5. 가괴와 악의. 연나라 소왕은 죽은 자를 정중하게 조상하고 산 사람에게는 정성껏 위문하며 또 말을 낮추어 예물을 후하게 보내 어진이들을 초빙하여 나라의 부흥을 꾀하였다. 왕은 과계에게 질문하고 또한 요망하면서 남쪽 이웃인 제나라는 우리나라가 어지러울 때를 타서 쳐들어와 깨뜨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작아서 원수를 치려고 해도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어진이를 맞아들여 그 사람과 나라의 정사를 함께하여 부국강병을 실현하여 선왕의 부끄러움을 싣고자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선생은 꼭 그럴 만한 인물을 청구해 주기 바란다. 나는 그 사람에게 몸을 맡기고 그의 지도를 우러르고자 한다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계는 옛날에 천금의 돈을 내주고 연인에게 하루 천리를 달리는 좋은 말을 사오라고 한 제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나라 사람은 죽은 천리마의 뼈를 500금이나 주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본 제후는 대단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연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말의 뼈까지도 500금을 주고 사는 것이 확실하다면 살아있는 천리마라면 틀림없이 1000금을 주고 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머지않아 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였는데
과연 1년도 되기 전에 천리마가 새 필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왕께서 선비를 연나라로 초빙하고 싶은 생각이시라면 우선 곽에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곽에보다 뛰어난 인물은 천리를 멀다 않고 먼 곳으로부터 연나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소왕은 곽에를 위해 훌륭한 저택을 지어주고 스승의 예를 다해 섬기었다. 그랬더니 과연 천하의 어진이들이 속속 연나라를 찾아왔다. 그중 악이라는 사람은 위나라에서 왔는데 그를 악영으로 삼아 국정을 맡기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부국강병의 열매를 거두어 대망의 복수전을 일으키게 되었고 악이로 하여금 장수가 되어 제나라를 치게 하였다. 악이가 제나라 도읍인 임치로 진격하니 제나라 왕은 도읍을 벗어나 도망을 하였고 악이는 싸움에 이기는 기세를 타서 단 반년 동안에 제나라 7개 고을을 항복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올렸는데 오직 여와 중묵만이 항복하지 않았다. 6. 전단. 그때 제나라 성으로는 오직 여와 중묵만이 항복하지 않았는데 중묵 사람들은 전단을 추대하여 장군으로 삼았다. 그는 스스로 담을 쌓는 널과 성벽을 쌓는 데 쓰는 가래를 손에 들고 병졸들과 노고를 함께하면서 그의 처와 첩들을 모두 군대에 편입시켜 전투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성중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기세를 돋구게 하였다. 전단은 고을에서 거두어들인 1000여 마리의 소를 얻어 소에다가 5색의 용을 그린 붉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히고 쇳불에다 칼을 단단히 메어두고 기름에 잰 갈대풀을 꼬리에다 얽어매어 그 끝에다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미리 성벽을 뚫어놓은 수십 개의 구멍을 열어 그 구멍으로 소들을 내몰아 달려나가게 하고는 굳센 장정들은 그 뒤를 따라 나가게 하였다. 소는 궁둥이가 뜨거워짐으로 미친 듯이 날뛰며 연나라 군대의 진으로 뛰어들어 걸리는 자는 모두 죽고 다치고 하였다. 한편 성중에서는 북을 두드리고 군대는 함성을 올리면서 진격했다. 그 요란스러운 북소리와 함성은 천지를 뒤흔드는 것 같았고 이 서슬에 연나라 군대는 형편없이 무너져 뿔뿔이 달아났다. 이렇게 해서 빼앗겼던 70개의 고을을 되찾고 11곳으로 피해갔던 양왕을 도읍인 임치로 맞아들일 수 있었다. 이 공에 의해 전단은 안평군으로 봉하여졌다. 7. 형가. 연나라의 왕 희의 태자인 다는 진나라의 인질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진나라의 왕 정이 무례한 대우를 했으므로 노하여 연나라로 도망쳐와서 진나라를 원망하고 복수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다는 위나라 사람인 형가가 현인이란 말을 듣고 말을 정중히 하고 예물을 충분히 보내 극진한 대우를 다했다. 다는 형가를 진나라로 보내 복수하고자 여장을 갖추어 출발시켰다. 형가는 역수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 바람이 쓸쓸하며 역수의 흐름이 차도다. 장사가 한 번 가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로다. 이때 하늘에는 흰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는 현상이 나타나 연나라 사람들은 불길한 조짐이라고 하여 두려워했다. 형가가 진나라 서울인 함양에 이르니 진나라 왕 정은 크게 기뻐하여 바로 불러들여 접견했다. 형가는 독항의 그림을 받들어 들고 나아가 그것을 펼치니 소매 속에 감추어 두었던 비수가 나타났다. 이에 형가는 왕의 소매를 움켜쥐고 비수를 들어 왕을 찔렀으나 채 미치지 못하였다. 왕은 깜짝 놀라 잡힌 소매를 끊어버리고 몸을 피했다. 형가가 뒤를 쫓아 두 사람은 전각의 기둥을 잡고 쫓기고 쫓고 하면서 빙글빙글 돌았다. 진나라 법률로는 전상에서 불경스러운 일이 저질러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신하가 전상에 오를 때는 아주 작은 날붙이도 몸에 지닐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맨손으로 형가를 치면서 왕이시여 칼을 등에 업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것은 칼을 뽑기 쉽게 하라는 말이었다. 이 말에 따라 왕은 칼을 뽑아 형가의 왼쪽 넓적다리를 베었다.
그러나 현가는 최후의 힘을 다해 비수를 왕에게 던졌으나 맞지 않아 마침내 몸뚱이가 갈갈이 찢겨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 이에 크게 노한 진왕은 대군을 풀어 연나라를 쳤다. 연나라 왕 희는 할 수 없이 자기의 아들인 태자단을 죽여 그 목을 진나라에 바치었다. 그러나 그 후 3년 되던 해에 진나라 군대는 연나라 왕 희를 포로로 하였고 마침내 연나라는 멸망하고 그 영토는 진나라 군으로 편입되었다. 10. 맹상군과 평원군. 1. 맹상군. 제나라의 전형은 설에 봉하여졌는데 그에게는 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문에게는 식객이 수천 명이나 있었고 그의 명성은 제후에게 널리 퍼져 있었는데 맹상군이라 불리었다. 진나라 소왕은 그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먼저 인지를 제나라에 보내고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간청하였다. 맹상군은 이를 승낙하고 진나라로 갔는데 진나라에서는 아무 까닭도 없이 그를 잡아 가두고는 죽이려고 하였다. 맹상군은 소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람을 보내 석방되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여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백요 가죽으로 만든 옷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고 교환 조건을 내세웠다. 그런데 곤란하게 된 것은 맹상군이 선물로 가지고 온 백요 가죽의 옷은 벌써 소왕에게 바치었으므로 당장 교환할 것이 없었다. 이때 데리고 간 식객 중 도둑질을 잘하는 자가 있어 그 사람이 궁중의 보물창고에 몰래 들어가 왕에게 바친 백요 가죽 옷을 훔쳐내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여자에게 갖다 주었다. 여자는 약속한 대로 왕을 설득하여 맹상군은 풀려나오게 되었다. 일행은 곧바로 마차를 달려 진나라 서울인 함양을 빠져나와 성명을 바꾸고 한밤중에 함곡간에 도달하였다. 본래 관문의 규칙은 첫 닭이 운 뒤에라야 사람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다. 진나라 왕이 속은 것을 알고는 쫓아올 근심도 있어 한 시각의 여유를 둘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식객 중에 또 닭의 울음소리 흉내를 잘 내는 자가 있어 멋지게 닭이 우는 소리를 내니 관에 있는 닭들이 일제히 따라 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통관이 허락되어 관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예상대로 뒤쫓아오는 자가 있었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맹상군은 제나라로 돌아와 진나라의 한 짓이 미워서 한나라와 위나라를 설득하여 진나라를 쳐서 함곡간을 깨뜨렸으므로 진나라는 두려워서 성을 내어주고 사과하여 화의를 맺었다. 2. 맹상군과 풍환. 제나라 양왕은 이미 즉위했으나 당시 맹상군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여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으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왕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화친을 맺었다. 이보다 앞서 풍안이란 자가 있어 맹상군이 식객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맹상군은 처음에 하객으로 대접하여 전사라는 곳에 열흘 동안 두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풍안은 자기의 칼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어 노래하기를 장검이여 돌아갈거나 밥상에 생선이 오르지 않을 바에는 하였다. 맹상군은 그를 행사로 옮기고 중객으로 대우해 주었다. 과연 희망대로 밥상에 생선이 올랐다. 그렇지만 그는 또 노래하기를 장검이여 돌아갈거나 외출할 때 수레가 없을 바에는 하였다. 그래서 대사로 옮겨 상객의 대우를 하고 외출할 때 수레도 타고 다니게 해주었다. 그런데도 풍안은 더욱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장검이여 돌아갈거나 이곳으로는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네 하고 노래하였다. 참을성 많은 맹상군이었지만 이런 버릇없는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당시 맹상군은 봉해진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그 많은 식객을 먹여 살리기에 불충분했으므로 사람을 시켜 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서 보충하고자 했다. 돈을 빌어 쓴 사람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므로 태반은 이자를 물지 못함은 물론 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맹상군은 풍안으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이자를 받아들이도록 의뢰했다.
이 책임을 진 그는 설로 가서 도저히 이자를 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에게는 차용 증서를 불살라 버렸다. 이것을 맹상군은 크게 노하였으나 풍하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설지방 백성들에게 임금의 어진 덕망을 기쁘게 복종시켜 친밀히 존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뒤에 맹상군은 이때 뿌린 씨앗이 보기 좋게 결실을 맺어 설지방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마침내 설에서 죽었다. 3. 평원군과 모수. 진나라가 조나라 서울 한단을 공격했다. 조나라의 평원군은 구원을 초나라에 청하였다. 그때 문하의 식객 중 문무를 아울러 갖춘 자 20명을 골라 함께 데리고 가기로 하고 우선 19명을 추리고 한 사람이 채 결정되지 않았는데 모수라는 사람이 자청하고 나섰다. 이에 평원군은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송곳이 부대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 끝은 바로 밖으로 깨어져 나오게 마련이다. 지금 선생은 문하에 3년이나 있었다고 해도 그 이름을 듣지 못했다 하고 말했다. 모수가 대답하기를 저를 부대 속에 있게 하였다면 끝만이 아니라 자루까지 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였다. 평원군은 그를 인원수에 넣어 20명을 채웠는데 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19명은 서로 바라보며 비웃었다. 초나라에 이르러 동맹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수는 칼자루에 손을 걸치고 계단을 뛰어올라 동맹이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는 이 두 마디로 결정을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 것을 아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낮이 된 지금까지도 결정을 못 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외쳤다. 초왕은 노하여 부르짖으면서 선뜻 내려가지 못할까? 지금 나는 너의 주인과 상의하는 중이다. 너는 대체 어떤 놈이냐? 하였다. 모수는 칼자루를 잡고 임금 앞으로 다가서면서 왕께서 나를 꾸짖어 물리치시는 것은 초나라 군대를 믿고 하시는 짓입니다. 그러나 지금 10걸음에 가까운 거리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초나라의 군대는 쓸모가 없고 왕의 목숨은 오직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동맹은 초나라를 위한 것이지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였다. 이에 초왕은 그렇다. 과연 그렇다. 진실로 선생의 말대로다. 삼가 국가를 들어서 그대의 말에 따라 동맹을 맺고 싶다. 하였다. 이에 모수는 닭과 개와 말의 피를 가져오너라 라고 명하여 피를 담은 구리쟁반을 가져오게 하여 받들어 무릎을 꿇고 권하면서 왕께서 먼저 이 피를 마시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임금, 그 다음은 이 모수의 차례입니다. 하였다. 맹세를 마치고 나서는 왼손에 쟁반을 들고 오른손으로 19사람을 불러 전당 아래에서 마시게 하면서 너희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구르는 돌덩이와 같다. 세상에서 소근거리는 것과 같이 남의 의지에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하고 욕설을 퍼부어 먼저 당한 모욕에 대해 분풀이를 하였다. 진한 육조 시대 1. 진시 황제 1. 시황제. 진나라 왕 정은 처음으로 천하를 평정하여 중국 전부를 자기의 소유로 하였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덕행은 옛날에 사망을 아울렀고 업적은 오제를 앞선다 하였다. 그리하여 종래에 천하를 다스리는 자를 왕이라 일컫던 것을 고쳐 황제라 칭하고 천자의 명을 제, 영을 조라 이름 붙였으며 황제의 자칭을 짐으로 썼다. 그리고 제서를 내려 제왕이 죽은 뒤에 그의 생전의 행위에 의해 시호를 주는 것은 자식이 아비를, 신하가 군주를 의논하는 것이 되므로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차후로는 일체의 시법을 폐지할 것이며 나를 시황제라 하고 후세 자손들은 세대수에 따라 2세 황제, 3세 황제라 칭하여 만세에 이르도록 계속 황제라 칭하여 무궁하게 전하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그는 또 천하의 병기를 몰수하여 국도인 함양으로 모아다가 다시 끓여 부어 종과 그 부속품 및 동인 12를 만들었는데 동인의 무게는 각각 1000석이었다. 그리고 국도를 번영하게 하고
실력자를 통제하기 위해 천하의 호족과 부호들을 함양으로 이주시켜 함양의 민호는 12만에 이르렀다. 시황제 주기 34년에 승상 이사는 글을 시황제에게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황제의 천하통일 이전에는 제후가 서로 다투어 예를 후하게 하여 천하에 학문 있는 현사들을 초빙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천하는 통일을 이루어 법령은 한 군데에서 발하여집니다. 따라서 백성은 마땅히 집에서는 곧 농공에 힘쓰고 선비는 곧 법령을 학습할 것이거늘 이제 모든 학자는 현재를 표본으로 삼지 않고 옛것을 배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현재를 비난하여 백성을 어지럽게 합니다. 일단 법령이 발표되면 자기가 배운 학문의 처지에서 논의하고 관하에 있을 때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며 거리에 나가서는 공공연하게 비평하며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험담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들의 근거가 되는 서적들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이 곧 실행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기록 담당자가 소장하고 있는 서적 중에서 진나라의 기록 이외의 서적은 전부 태워버립니다. 학문, 의례, 전적 등을 관직하는 박사관이 직무상 갖추어 둘 것 이외에 천하에 있는 유가 등의 교과서인 시경, 서경 따위나 제자백가의 글이 있으면 소재하는 군의 장관인 수나 위에게 가지고 출두하게 하여 무차별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시경이나 서경 따위를 학습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자가 있으면 죽여서 저작거리에 버리는 형벌에 처하고 옛것을 좋다고 하고 지금의 것을 헐뜯는 자는 일가족 전부를 죽일 것입니다. 소각 처분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서적은 의학, 전복, 농해 등의 서적에 한정합니다. 만약 법령을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법령을 잘 아는 관원을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상서를 받아 읽은 황제는 옳다고 허락하고 그것을 명령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시황제 즉위 35년에 후생, 노생 등의 학자가 시황제를 헐뜯으면서 논란한 끝에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시황제는 크게 노하여 나는 노생 등의 학자를 존경하고 후하게 대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나를 비난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국도인 함양에 거주하는 모든 학자를 조사해보니 그들에게 기이하고도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만들어 백성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었다. 하고는 이에 검찰관인 어사를 시켜 그들 전부를 엄중하고도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하였다. 모든 학자는 모두 갑은 을이 그랬다고 하고 을은 병이 그랬다고 서로 미루고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죄를 모면하려고 했다. 결국 금령을 범한 자 460여 명이 함양에서 산채로 매장되었다. 시황제의 장남인 부소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하여 모든 학자는 다 공자의 말을 받들어 외면서 교과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그들에게 무거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셨는데 저는 천하의 백성이 그로 말미암아 동요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고 간하였다. 시황제는 부소의 이와 같은 말에 대단히 노해 북방 흉노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군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몽염 장군의 군감으로 쫓아버렸다. 2. 진나라 말기의 반란. 1. 진승과 오강. 양성 출신의 진승은 자를 섭이라고 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남의 집 일이나 해주고 다니는 날품팔이 일꾼이었다. 어느 날 밭일을 하다가 실참이 되어 박 가장자리 언덕에 나와 쉬면서 잠시 탄식을 하고는 같은 일꾼들에게 내가 장차 부귀를 누리게 되면 너희들을 잊지 않고 이끌어 줄 것이다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일꾼들은 내 신부는 날품팔이 신세가 아니냐, 그런 주제에 무슨 부귀한 뒤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하며 비웃었다. 승은 크게 탄식하면서 제비나 참새 따위 작은 새가 큰 기러기와 고니의 큰 뜻을 알 수 있겠느냐 하였다. 진나라 2세 황제 원년에 진승은 오강이라는 자와 함께 기라는 곳에서 진나라에 대항하는 반란의 군을 일으켰다.
이때 진나라에서는 이문 왼편에 사는 장정들을 징발하여 흉노족의 침범을 막는 전방인 어양군의 수비를 위해 동원했는데 승과 광은 둔장이 되어 그들을 인솔하였다. 그런데 자주 큰 비를 만나 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도저히 기일 만에 목적지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이에 승은 부하를 불러 그대들은 기일 안에 도저히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 진나라 법에 의하면 기일을 어기는 자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 젊은 그대들을 죽을 자리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이판사판이다. 죽을 각오로 큰일을 한다면 혹은 천하의 영명을 떨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대들은 어느 편을 취할 것인가? 본디 왕이다, 제후다, 장군이다, 재상이다 하는 것이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각오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왕후장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고 설득하였다. 그들은 승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이미 죽었으나 백성에게 인기가 있었던 시황제의 장남인 부소와 초나라의 명장군이었던 향연의 이름을 따고 나라 이름을 대초라 칭하고 스스로 승은 장군이라 이르고 광은 도이라 하였다. 2. 항우. 항량이라는 사람은 초나라의 장군이었던 향연의 아들이었다. 일찍이 사람을 죽이고 형의 아들인 적과 함께 복수가 두려워 오중으로 도망가서 숨었다. 적은 그 자를 우라고 하여 젊었을 때 글을 배웠으나 기억력이 없어 집어치우고 검수를 배웠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숙부인 양이 꾸짖으니 적이 말하기를 원래 글자라는 것은 자기의 성명을 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검술이라는 것도 단 한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으로서 이것 또한 배울 것이 못됩니다. 저는 수만인을 상대로 하는 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였다. 양이 이 말을 듣고는 그의 뜻이 장하다고 생각하여 적에게 병법을 가르쳤다. 회계군의 군수인 은통은 병을 일으켜 진섭에게 호응하고자 하여 항량을 그 장수로 삼았다. 그런데 항량은 적을 시켜서 통을 죽이고 통이 몸에 지니고 있던 군수의 인수를 빼앗아 자신이 차고는 군수의 자격으로 회계군의 관하가 있는 오중에서 거병하여 8천의 병력을 얻었다. 항우가 그 부장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 겨우 24세였다. 고소 출신인 범증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나이 이미 70이었으나 사람됨이 생각이 미치지 않는 훌륭한 계획을 잘 세우는 군사였다. 그가 항량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진승이 초나라 후손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위에 올랐으므로 그 형세가 길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장군이 강동에서 일어나매 초나라의 벌떼처럼 일어나는 장수들이 다투어 장군을 지지하여 따르는 것은 장군이 대대로 초나라의 장수로서 반드시 초나라의 왕손을 찾아 다시 세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고 설득시켰다. 이에 항량은 초나라의 회왕의 손자인 심을 민간에서 찾아내 초회왕으로 삼음으로써 백성들의 소망에 따랐다. 전국시대 사군자 맹상군. 295년간 이어오던 중국의 춘추시대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38년에 불과했고 전국시대로 이어진 254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되던 시기도 89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무슨 전투에서 몇십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살벌한 시대에는 유력한 인재를 많이 거느린 유력자가 정치를 끌어나가게 되는데 유력자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조력을 하는 인재들을 식객 또는 문객이라 하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제나라 왕족의 후예지만 노비의 몸에서 서자로 태어나 버려졌던 맹상군은 정승의 반열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5월 5일 단오일에 태어난 아이의 키가 문설주 높이만큼 자라면
반드시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된다는 그 지역 전설 때문에 맹상군은 장성할 때까지 부친 몰래 모친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처음 부친을 대면했을 때 맹상군은 사람의 운명은 문설주가 아닌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문설주를 높이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를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맹상군은 천하의 문인과 협객을 무려 3,000명씩이나 초청했으며 보통 1,000명 이상의 식객이 맹상군의 집에서 기거했다고 합니다. 맹상군은 식객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몸소 그들을 정중히 맞이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환대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병풍 뒤에서 서기가 그 대화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두게 하였습니다. 식객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활용했고 식객이 고향에 다녀오는 경우에는 미리 확보한 인적사항을 활용해 일찌감치 그의 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여 식객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식객들은 이처럼 인간적이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맹상군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맹상군이 거둔 식객의 수도 엄청나지만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식객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의 식객은 신분이 낮으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죄를 짓고 도망쳐온 자 등 다양하였고 이는 맹상군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유래된 계명구도를 보더라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민왕은 초나라와 진나라가 맹상군을 제거하기 위한 모략에 속아 맹상군을 파면하고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평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식객이었던 풍안이 맹상군에게 교활한 토끼는 도망갈 꿀을 세게 만든다고 하며 맹상군의 거취를 고향인 서릅 땅뿐만 아니라 제나라와 진나라의 정승자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맹상군을 영입하지 못하면 차라리 제거하려는 마음이 있던 진나라 왕이 맹상군을 스카우트하도록 만들고 제나라 왕에게는 자칫 인제 맹상군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줄타기를 하면서 결국 제나라 민왕이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맹상군을 정승으로 복귀시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